소설 약혼자들에서 패스트로 죽은 어린아이 체칠리아. 체칠리아의 어머니는 마차 위 다른 시체들 사이에 딸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 체칠리아 앞에서 그런 개별적인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추악한 패스트 시체 운반자가 보인 망설임과 이례적인 존중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간의 상,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 있고 단일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바위 같은 인간의 삶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연민과 잔혹함은 모든 논리에 반해서 한 사람의 내면에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연민과 잔혹함. 게다가 연민은 논리를 피해간다. 우리가 느끼는 연민과 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크기 사이에는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나 프랭크라는 개별적인 인물이 그녀처럼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익명으로 남은 그들의 이미지는 그늘에 가려져. 어쩌면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이의 고통에 괴로워할 수 있고 또 괴로워해야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오로지 성인에게만 많은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끔찍한 선물이 주어질 터이다. 시체 운반자들과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최선의 경우라 해도 개별적인 사람, 미트맨시 곧 동료인간, 천우신조로 근시안적인 우리의 감각에 미치는 곳에 서 있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향한 산발적인 연민밖에 남아있지 않다. 의사가 불러오고 주사를 놓아 소녀를 소생시킨다. 그렇다. 가스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소녀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 순간 죽음의 시설을 담당하는 SS 대원 중 한 명인 무스펠트가 다가온다. 의사가 그를 한쪽으로 불러 사건을 설명한다. 무스펠트는 망설이다 결정한다. 안 된다. 소녀는 죽어야 한다. 나이가 좀 더 들었다면 일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는 좀 더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도록 그녀를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16살이다. 결국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제 손으로 죽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를 불러 소녀의 목덜미를 쳐서 죽인다. 이 무스펠트는 연민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매일 저지른 악살은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 일화들로 누벼졌고 세련된 잔인함이 넘치는 창의력이 그의 특징이었다. 세련된 잔인함. 그는 1948년 재판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아 크라코비아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것은 정당했다. 그러나 무스펠트조차도 단일 암체로 이뤄진 인간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면 다른 모든 보통 사람들처럼 행동했을지도 모른다. 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그루셴카는 작은 양파에 대한 동화를 들려준다. 못된 노파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 그녀의 수호천 사는 노파의 기억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써서 딱 한 번 노파가 거지에게 자신의 텃밭에서 캐낸 작은 양파 한 뿌리를 준 일을 기억해냈다. 중요의 일을. 수호천사가 노파에게 작은 양파를 내밀자 노파는 그것을 움켜쥐고 지옥불에서 끌어올려진다.
이동화는 언제나 내게 혐오스러워 보였다.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이 일생에 단 한 번도 작은 양파 한 뿌리를 선물한 적이 없겠는가. 남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나 부인에게 또는 개에게 말이다. 금세 지어져 버린 연민의 그 한순간이 무스펠트를 사면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자리 맨 끝에라도 회색지대 공포와 복종 위에 세워진 체제들로부터 발산되는 모호함의 그 지대의 무스펠트 또한 위치시키는 데 충분할 것이다. 무스펠트를 심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선고를 내린 법정이 의심을 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판단력과 판단력은 특수부대 앞에서 흔들린다. 특수부대 앞에서 인간 당장의 질문들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킬 대답을 내고기가 어려운 폭발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왜 그들은 그 임무를 받아들였는가? 왜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원하지 않았는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루는 사건들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 모두가 임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죽을 줄 알면서도 반항했다.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관한 한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코르프 출신의 유대인 400명이 1944년 7월에 특수부대에 편입되었는데 전원이 똘똘 뭉쳐서 작업을 거부했고 즉시 독가스로 살해된 경우다. 그 외에도 모두 처참한 죽음으로 즉각 처벌된 다양한 개별적 반란들에 대한 증언이 남아있다. 특수부대의 극소수 생존자 중 한 명인 필립 밀러의 SS 대원들이 산채로 화로에 집어넣은 자신의 동료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대원으로 뽑힌 순간 또는 그 직후에 자살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했지만 1944년 10월 아우슈비츠 수용소 역사상 유일한 필사적인 반란의 시도가 바로 특수부대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이 사건에 대한 소식들은 완전하지도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5개 화장터 중 2개의 담당자들. 이 사람들은 무장 상태가 형편없었고 라고 밖에 폴란드 파르티잔들과의 접촉이나 라고 안에 지하 저항 조직과의 접촉도 없이 화장터를 3번 폭파했으며 SS와 교전했다. 그들 중 몇몇은 가시철조망을 자르고 밖으로 도망친 데 성공했지만 곧 붙잡혔다.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약 450명이 SS에게 죽임을 당했다. SS족은 3명이 죽고 12명이 부상당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비참한 학살 실행자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다. 곧 즉각적인 죽음보다는 다만 몇 주라도 삶을 도대체 무슨 삶인가 연장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손으로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반복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심판할 권한은 없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에서의 경험을 한 사람도 그렇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나는 누구든지 감히 심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추론적 실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할 수 있다면 수개월을, 수년을 개토에서 만성적 배고픔과 피로 혼잡한 난리통과 굴욕감에 시달렸다고 상상해보라.
자신의 주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소식을 받거나 보내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잘려져 나갔다고 상상해요. 결국에는 화물열차의 객차마다 80명, 100명씩 실려 무턱대고 미지의 곳으로 며칠 밤낮을 잠도 못 자고 여행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고는 결국 해독 불가능한 어떤 지옥의 벽들 사이에 내던져졌다고 상상해보라. 여기서 가혹하면서도 정확치 않은 어떤 임무가 그에게 제한된다. 아니, 부과된다. 정확치 않은 어떤 임무. 바로 회색지대의 임무지. 그리고 그 대가로 그에게 생존이 제공된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것이 진정한 베펠노트 슈탄트 즉 명령에 따른 강제 상태이다. 심판대에 끌려 나온 나치주의자들과 그 후 그들의 선례에 따라 많은 다른 나라들의 전범이 체계적이고 뻔뻔스럽게 들먹인 그것이 아니라 전자는 즉각적인 복종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엄격한 양자택일을 의미하고 후자는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일이었다. 곧 몇 가지 조치로서 경력에 피해를 입거나 완화된 처벌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들에서는 최전방으로 보내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자주 그렇게 해결되었다. 내가 제안한 실험은 유쾌한 것은 아니다. 베르코르는 소설 밤의 무기에서 이 실험을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이 소설은 영혼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다시 읽어보니 나로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유미주의와 과도한 문학적 욕망에 물들어 있는 듯 보인다. 유미주의와 과도한 문학적 욕망. 그러나 영혼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날 그 누구도 자신의 영혼이 굴복하거나 부서지기 전까지 어떤 시련에 또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비축해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자신은 모른다. 클지도 모르고 작을지도 모른다. 또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오로지 극단적 시련만이 그것을 가늠케 하는 것이다. 특수부대라는 한계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생환자들에게도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얘기는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입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개인은 너무나도 복잡한 존재라서 행동을 미리 예측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화장터의 까마귀들에 대한 이야기를 연민과 준엄함을 동시에 가지고 성찰해 보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두자. 롱코프스키의 사례 앞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똑같은 판단불능, 임포텐티아 유디칸티에 마비된다. 하임 룬코프스키의 이야기는 라고 안에서 끝나지만 정확히는 라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게토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가베어에 치명적으로 유발된 인간의 모속이라는 근본 주제에 관한 굉장히 웅변적인 이야기여서 우리의 논의에 너무나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곳에서 이미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에 다시 논하겠다.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주머니에서 별난 동전 하나를 발견했는데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다. 긁히고 녹슨 이 동전의 안쪽 면에는 유대의 별, 다윗의 방패가 있고 1943년이라는 연도와 독일어로 게토라고 읽는 단어인 게토가 있다. 다른 면은 땡땡과 땡땡 즉 신마르크 수령증과 리츠만 스타트의 유대인들의 원로라고 적혀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게토의 내부에서 통용되던 동전이었다. 수년 동안 나는 이 동전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1974년경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흥미롭고도 음울한 이야기다. 나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거둔 리츠만 장군을 기려 폴란드 도시 우치의 이름을 리츠만 슈타트로 바꾸었다. 1944년 마지막 몇 개월 동안의 우치 개토의 최후 생존자들은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다. 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그 동전을 라고의 길바닥에서 발견했던 것 같다. 1939년 우치는 인구 75만 명의 폴란드 최고의 산업도시였고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추악한 도시였다. 맨체스터와 비엘라시처럼 우치의 주민들은 섬유 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고 근대적이고 추한 도시. 당시에 이미 구식이었던 크고 작은 무수한 공장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점령된 동유럽의 어느 정도 중요한 모든 도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치는 우찌에 서둘러 개토를 건설했다. 나치의 개토는 중세의 반종교개혁적인 개토 체제를 나치의 근대적인 잔혹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모습으로 복구시킨 형태였다. 1940년 2월에 이미 문을 연 우치 개토는 시간상으로 첫 번째 생겨난 개토였고 수용 규모면에서 바르샤바 개토에 이어 두 번째였다. 16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으며 1944년 가을에 가서야 해산되었다. 그러니까 우치 게토는 나치 게토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치 게토의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게토 위원장의 충격적인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게토 위원장의 충격적인 성격. 게토 위원장의 이름은 하임 룸코프스키였다. 소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한 기업가로 인생의 부침을 겪고 여러 여행을 거친 뒤 1917년 우치에 정착했다. 러시아는 1940년 그는 거의 60의 나이에 자식이 없는 호랍이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존경을 누렸고 유대인 자선단체들의 책임자로 유명했으며 정력적이면서도 교양 없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졌다. 정력적이면서 교양 없고. 게토의 위원장 또는 원로라는 인물은 본질적으로 끔찍한 것이다. 게토의 위원장.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자리라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신분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었으며 권리와 특권들, 즉 권력을 부여해주는 자리였다. 룸코프스키는 권력을 열렬히 사랑했다.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사악한 나치식의 조롱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룸코프스키는 선한 분위기를 풍기는 바보, 요컨대 이상적인 앞잡이였거나 그렇게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게 틀림없었으므로 아마 선택받기 위하여 그가 그 자신이 계략을 썼을 것이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던, 더 정확히 말해 그가 독재를 했던 4년간은 과대망상적 꿈과 원시적인 활력, 실제적인 외교력과 조직력이 뒤엉킨 놀랄만한 혼란의 시기였다. 얼마 안가 그는 절대 계몽 군주의 옷을 입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물론 그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지만 훌륭한 행정가이자 질서정연한 인간이라는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독일 주민들이 그 길로 그를 밀어주었다. 그들에게서 그는 화폐를 발행할 권한을 획득했고 금속화폐, 내 동전과 같은 금속화폐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공급받은 비친무늬 종이 위에 지폐를 인쇄했다. 이 지폐로 게토에 지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가게에서 이 화폐를 사용하여 평균적으로 하루 800kcal에 이르는 배급 식량을 구입할 수 있었다. 말이 난 김에 상기하자면 절대 휴식 상태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2000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신의 굶주린 시민들로부터 룸코프스키는 복종과 존경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받기를 열망했다. 이런 어거지 같은 욕심이다. 이거 아니잖아.
근대 독재 정권은 이 점에서 고대 독재 정권과 다르다. 그는 빵 4분의 1 덩어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뛰어난 예술가들과 장인들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희망과 신앙의 빛 속에 새하얀 수염과 백발을 한 자신의 초상을 넣은 우표를 그리게 하고 인쇄토록 했다. 그는 뼈만 앙상한 경주형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앙상한 말 한 마리. 이 마차를 타고 거지들과 청탁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자신의 조그만 왕국의 길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제왕의 망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아첨꾼들과 청부 살인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굳건하고 강한 손을 찬양하는 창가들과 자신의 덕으로 인해 개토에 넘치는 평화와 질서를 찬양하는 찬가들을 궁정 시인들로 하여금 작곡하게 했다. 매일같이 전염병으로 영양실조로 독일군의 약탈로 황폐해진 끔찍한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성견지명으로 앞날에 대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위원장님에 대한 칭송을 장문 주제로 내줄 것을 명령했다. 모든 독재자가 그러하듯이 그도 질서유지라는 명목하에 경찰병력을 서둘러 조직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자신이 만든 규율들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이 경찰 조직은 곤봉으로 무장한 600명의 경호원과 숫자가 불분명한 스파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스파이들. 그는 수많은 연설을 했는데 그중 몇 개는 아직 남아있다. 그의 연설 스타일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 즉 그는 영감 가득한 낭송 방식, 군중과 가상대화를 하는 방식, 위압과 박수갈채를 통해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인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웅변수를 도입했다. 아마도 이러한 그의 모방은 의도적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시 전 유럽을 지배하던 단눈치오가 노래한 없어서는 안 될 영웅의 모델과 자신을 아마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의 태도는 위로는 무능하고 아래로는 전능한 작은 폭군이라는 그가 처한 조건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위로는 무능하고 아래로는 전능한 작은 폭군. 위로는 무능하고 아래로는 전능한.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텐 강한. 왕관을 쓰고 호를 든 자, 반박을 당하는 것도 조롱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야 그런 식으로 말할 테니까. 그러나 룬코프스키는 지금까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는 변절자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었다. 메시아이자 자기 민족의 구원자라고 남들이 믿도록 만드는 것을 넘어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서서히 확신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자기 민족의 이익을 적어도 이따금씩은 그도 바랐음에 틀림없다. 스스로 자비심 많은 사람이라 느끼려면 선행을 해야 한다. 스스로 자비심 많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것은 부패한 총독에게도 흡족한 일이다. 역설적에도 자신의 압제자들과 동일시하는 마음과 자신을 억압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번갈아 교체하거나 나란히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토마스 만이 말하듯이 혼란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될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리는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심판을 피해간다. 마치 나침반이 자극에 미친 듯 반응하듯이. 룬코프스키는 독일군에 지속적으로 멸시받고 조롱당했음에도 노예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자신을 생각했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에 틀림없다. 게슈타포가 사전 통고도 없이 자신의 위원들을 체포했을 때 그는 용감하게 그들을 구하러 왔고 조롱당하고 따귀를 맞으면서도 위엄있게 견뎌낼 줄도 알았다. 다른 경우들에도 그는 독일군과 흥정하려 노력했다. 독일군은 우찌로부터 직물이 점점 더 필요했고 트레블랑카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보낼 쓸모없는 군인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병자들이 점점 더 늘어갔던 것이다. 룬코프스키가 자신의 시민들의 반항에 움직인 다른 계토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치에도 시오니즘, 연맹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뿌리를 둔 대담한 정치적 저항의 소그룹들이 존재했다. 움직임을 서둘러 진압할 때 그 가혹함은 독일인에 대한 노예 근성에서라기보다는 차라리 제왕인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룬코프스키가 자신의 식민들의 반항의 움직임을 서둘러 진압할 때의 그 가혹함. 1944년 9월 러시아 전선이 가까워오자 나치는 우치계토를 해산하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남녀가 독일 세계의 마지막 배수구인 세계의 항문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되었다. 지쳐서 기진맥진해 있던 그들은 즉시 제거되었다. 게토에는 공장 설비들을 해체하고 참사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1000명가량이 남았다. 그들은 얼마 안가 러시아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고 지금 여기 전하는 소식들은 그들 덕분이다. 하임 룬코프스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존재한다. 모호함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의 죽음을 그 모호함이 마치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설명에 따르자면 게토의 해산 과정에서 룬코프스키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남동생의 강제 이송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때 한 독일 장교가 그에게 자진해서 동생과 함께 떠날 것을 제안했는데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설명은 이중성으로 뒤덮인 또 다른 인물 한스 비보프가 룬코프스키의 구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 수상적인 독일 기업인은 게토의 행정 책임 관리자인 동시에 게토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의 임무는 미미한 것이었다. 우치의 직물 공장들은 군대를 위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보프는 포악한 맹수가 아니었다. 쓸데없는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도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벌주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합법적 방식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직무를 납품해서 돈을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게토의 고통을 느꼈지만 단지 간접적인 방식으로일 뿐이었다. 그는 노예 노동자들이 일하길 원했다. 그래서 그들이 기아로 죽지 않기를 바랐고 그의 도덕의식은 딱 거기까지였다. 사실 게토의 진짜 주인은 그였고 종종 조악한 우정에서 비롯된 주문자 공급자라는 관계로 룬코프스키와 묶여 있었다. 인종에 대한 추악한 실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냉소적인 작은 짝칼 비보프로서는 최고의 사업이었던 게토의 해산을 끝까지 미루고 싶었을 것이다. 또 룬코프스키와의 공모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이송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이론가보다 얼마나 객관적으로 더 나은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SS 이론가들의 생각은 정반대였고 그들은 가장 힘센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린틀리히 즉 철저했다. 게토도 제거해버렸고 룬코프스키도 제거해버렸던 것이다. 연줄이 좋았던 비보프는 달리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룬코프스키에게 그가 갈 라거의 사령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 써주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그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에게 특별 대우를 보장해 줄 거라고 장담했다. 아마 룬코프스키는 비보프에게 자신의 지위에 어울리는 예의를 갖춰주기를 요청했을 것이다. 즉 특권 없는 일반 이송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군용 화물 열차 끝에 특별관을 연결하여 자신과 가족이 타고 아우슈비츠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허락을 얻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겁쟁이든 영웅이든 겸손하든 오만하든 간에 독일의 수중에 있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였다. 편지도 특별칸도 유대인들의 왕 하임 룬코프스키를 구해줄 수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자체 내에 갇혀있지 않다. 의미들로 가득 차 있고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져준다. 야, 좋지. 답을 주기보다 질문들을 더 많이 던져준다. 회색지대 주제 전체를 그 속에 함축하고 있으며 숱한 의욕을 남긴다. 이해받기 위해 소리치고 불러댄다. 하늘의 계시에서처럼 꿈속에서처럼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상징을 엿볼 수 있다. 룬코프스키는 누구인가? 괴물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다. 그의 경력 앞에 있었던 실패들은 의미심장하다. 실패로부터 도덕적 힘을 끌어내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이다. 정치적 강압은 모함과 타협의 불분명한 영역을 만들어내며 그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룬코프스키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절대 왕자의 발치에는 우리의 룬코프스키와 같은 인간들이 한 줌의 작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몰려든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광경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몇 달 동안 히틀러의 궁정에서 그리고 살로 공화국의 장관들 사이에서 벌어진 피비린내하는 암투들이 다시 떠오른다. 이들 역시 회색 인간들로 처음에는 맹목적이었다가 나중에는 범죄자가 되었고 죽어가는 사악한 한 줌의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고 맹렬히 싸웠다. 권력은 마약과도 같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마약에 대한 욕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룬코프스키의 경우처럼 우연하게라도 한번 시작한 뒤에는 중독되고 필요한 투여량은 점점 더 많아진다. 또한 현실에 대한 부정과 전지전능을 갈구하는 유아적 꿈으로 돌아가는 일도 나타난다. 권력에 중독된 룬코프스키와 같은 사람에 대한 해석이 유효하다면 중독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계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중독은 너무나 강해서 개인의 모든 의지의 불씨를 꺼뜨릴 정도로 보이는 환경에서조차 만연한다는 사실 말이다. 사실 룬코프스키에게서는 그의 모델이 된 더 유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기 독재 권력의 징후군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상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 독단적인 오만함, 아첨에 대한 요구, 조종간을 꽉 움켜쥐는 것, 법률에 대한 무시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룬코프스키에게 면책 사유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다. 우치의 고통으로부터 룬코프스키와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비통하고 괴로운 일이다. 만약 그가 자신의 비극으로부터 살아남았다면 그 자신의 엉터리 배우 이미지를 덧씌워 오염시킨 계토의 비극으로부터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법정도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역시 도덕적 측면에서 그를 무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도 참작할 만한 정상입니다. 국가사회주의와 같이 무시무시한 부패 권력을 행사하는 지옥 같은 체제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체제는 자신의 희생자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자신과 비슷하게 만든다. 크고 작은 공범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매우 단단한 도덕적 뼈대가 필요하다. 자신의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우찌의 장사꾼 하임 룬코프스키의 도덕적 뼈대는 약했다. 그러나 우리의 뼈대, 오늘날 유럽인들의 도덕적 뼈대는 얼마나 강한가. 만약 불가피하게 몰릴 때 동시에 유혹이 우리 마음을 부추길 때 우리들 각자는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다. 룬코프스키의 이야기는 라거의 관리자들과 카포들에 대한 매우 유감스럽고 무려스러운 이야기이다. 한 체제를 위해 일하고 그 체제의 죄에서 자진해서 눈 감아버리는 하위 권력층들의 이야기이다. 서명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것에 죄다 서명을 하는 중간 간부들의 이야기이다. 고개를 가로젓지만 묵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내가 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못한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인물 룬코프스키는 절반의 양심인 이 범주에 위치시켜야 한다.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우리 앞에서 말할 수만 있다면 오직 그만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언제나 그랬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 어쨌든 그의 말은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다. 모든 피고가 판사를 도와주지 원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이야기가 발산하는 절박감과 위협감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다. 아마 그것의 의미는 훨씬 더 방대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룬코프스키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의 모호함은 진흙과 영혼으로 빚어진 혼합체인 우리의 타고난 모호함이고 그의 열망은 우리의 열망이다. 나팔 불고 북을 치며 지옥으로 내려간 우리 서구 문명의 열망이다. 그의 비참한 장신구는 사회적 위신을 표상하는 우리의 상징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이다. 그의 광기는 법에는 법으로 해서 이사벨라가 묘사하고 있는 교만하고 치명적인 인간의 광기다.
인간은 일시적인 권력에 옷을 걸치고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은 자신의 본질이 사실은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임을 모른 채 성난 원숭이처럼 하늘 아래 온갖 바보 같은 광대짓을 해서 천사들을 울린다. 룸코프스키처럼 우리 역시 권력과 위신에 현혹되어 우리의 본질적인 나약함을 잊어버린다. 우리 모두 개토 안에 있다는 것을, 개토주위엔 담벼락이 둘러져 있고 그 밖에는 죽음의 주인들이 있으며 그 멀지 않은 곳에 기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권력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3. 수치. 문학과 시가 수도 없이 제시하고 축성했으며 영화가 수집한 정형화된 어떤 이미지가 있다. 비바람이 몰아친 끝에 폭풍 뒤에 고요가 찾아오면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이미지다.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환희다. 질병 뒤에는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포로 생활을 끝내줄 해방자들이 깃발을 펄럭이며 당도한다. 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화를 되찾는다. 많은 생환자들의 이야기와 내 기억들로 판단해 보건대 염세주의자 레오파르디는 이러한 자신의 표현에 있어서는 진실 너머에 있었다. 뜻하지 않게 낙관주의자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방의 순간은 기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다. 보통은 파괴와 대량 학살의 비극적 배경 위로 고통의 종이 울렸다. 다시 인간이 되었음을 느낀 순간, 다시 말해 책임감을 느낀 그 순간의 인간적 고통이 되살아난다. 흩어진 또는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고통, 자신의 주위에 퍼져있는 보편적인 아픔에 대한 고통, 이미 결정되어 버리고 더 이상 치료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기진맥진함에 대한 고통, 잔해더미 한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생에 대한 고통 말이다. 기쁨은 괴로움의 자식이 아니다. 괴로움이 괴로움의 자식이다. 괴로움이 괴로움의 자식이다.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은 단지 운 좋은 소수나 굉장히 단순한 영혼들에게만 잠시 환희를 가져왔을 뿐 거의 언제나 불안의 양상과 겹쳐져 있었다. 불안은 유아기부터 모두가 안다. 대개는 막연하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불안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적힌 꼬리표를 달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경우 대개 그 꼬리표는 거짓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이 불안하다고 말할 수도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그가 불안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 앞에서 괴로워한다고 믿지만 거꾸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들 때문에 연민 때문에 동정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심오한 이유 때문에 어느 정도는 털어놓을 수도 있고 또 털어놓기도 한 자기 자신의 이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가끔은 아주 깊어서 전문가만이 영혼의 분석가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영화 대본이 어떤 식으로든 거짓이라고 내가 감히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해방의 순간들은 순수하고 벅찬 기쁨으로 경험되었다. 특히 군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투쟁에 참여한 전투원들이 그랬다. 그들은 그 순간에 자신의 투쟁 목표와 생의 열망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좀 덜 고통받았거나 또는 좀 더 짧은 시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라 자기 혼자서만 고통받은 사람들이 그랬다. 또 다행스럽게도 인간이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어서 우리 중에는 맥석에서 소금을 뽑아내듯 그 흥겨운 순간들을 따로 떼어내어 만끽하는 덕목과 특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거나 들은 증언들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정형화된 증언들도 있는데 그런 증언들에는 고정관념화된 생각이 순수한 기억보다 우세하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은 기뻐한다. 나도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나 또한 기뻐했다. 모든 영화에서 모든 소설에서 피델리오에서처럼 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엄숙한 또는 격렬한 기쁨의 순간이다.
그래서 내 경우도 그랬다. 이것은 내가 1장에서 언급한 저 기억의 표류를 보여주는 특수한 경우다. 세월이 흐르면서 또 자기 경험의 층위로 남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이 진짜 경험이든 추정한 경험이든 간에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기질 때문이든 수사학을 멀리하는 사람은 보통 다른 어조로 말한다. 일례로 이미 언급한 필립 밀러는 나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회고록 아우슈비츠의 목격자 가스실에서 3년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해방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여기까지 83조.